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자, 여러분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연금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 연금의 수익률이 몇 %냐에 따라서 은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몇 억씩이나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 오늘 갖고 계신 연금 계좌를 정말 제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오늘 홍혜민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DB형과 DC형인데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퇴직연금의 중심축이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 중인데요. 미래에셋 보고서에 따르면 DB형 비중은 2012년 73.9%에서 지난해 49.7%까지 낮아졌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 건데요. 반면 2012년 26.1%에 불과했던 DC형과 IRP 비중은 2024년이 되자 50.3%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임금 구조가 변화하고 운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 운용 환경이 DC형에 우호적으로 변해왔는데요. 2012년 40%에 불과했던 DC RRP의 위험 한도가 2015년 70%까지 확대됐고요. 2018년엔 적격 TDF가, 2022년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위험 자산을 최대 10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고민이 남습니다. 운용 환경은 좋아졌지만 수익률이 여전히 낮다는 건데요.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34%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평균 임금 상승률이 3.47%,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6.56%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죠. 사실상 퇴직연금이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계약형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행 계약형 구조 안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예금 위주고 장기 투자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인데요. 이 독립된 수탁법인이 자금을 모아 마치 국민연금처럼 장기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거죠. 이렇듯 오늘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퇴직연금 투자 트렌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퇴직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쯤 말씀드렸으면 아마 우리 투자의 재발견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연금 계좌 하나씩 열어놓고 야, 이거 어떻게 살려볼까 한번 입맛을 좀 다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른 만나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의 연금 컨설팅부 문은정 팀장 그리고 윤나은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문은정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뭐 불과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연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 잃어버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잘 지키기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런 좀 개념이 강했는데 이제는 퇴직연금도 좀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퇴직연금 투자 개념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 노후 생활비로 월 기준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은퇴 후 30년 정도를 노후 기간으로 잡았을 때 부부가 노후 자금으로 필요한 금액은 8억 6,400만 원이 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8억 이상의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젊으셨을 때부터 월 240만 원씩 30년간은 꾸준히 모아두셔야 은퇴 후에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뭐 그러나 결혼, 집장만, 양육 등 당장 눈앞에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먼 훗날 나의 30년 뒤를 위해서 월
월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모아둔다는 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현실적으로 부지런해야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라는 요소를 좀 가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기간은 동일하게 30년으로 가져가지만 투자 원금을 240만 원이 아니라 월 100만 원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 100만 원의 원금을 30년 동안 연평균 2%의 수익률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 4억 9천만 원의 은퇴 자금을 모으실 수 있다는 오. 시뮬레이션 값이 나오고요. 예. 여기서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서 5%의 수익률로 운용을 할 경우에는 8억이 넘는 은퇴 자금을 어허.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퇴직연금은 이제 보전이 아니라 운용의 개념임을 기억하시면서 퇴직연금 자산도 투자가 필수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지금 맨 밑에 보이는 이 4억이라든가 8억이라는 이런 돈이 사실상 알고 보면 그냥 묵혀두고 보존만 했으면 없을 수도 있는 돈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말 몇 억씩 차이가 생긴다면 당연히 좀 우리가 투자의 개념을 좀 적용시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윤 팀장님. 이 퇴직연금 트렌드가 실제로 좀 투자로 변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조사라든가 경향 이런 것들이 좀 분석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퇴직연금 그 제도별 비중 변화를 보면 DB형 퇴직연금은 점차 줄어들고 DC와 IRP 비중이 50%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고객이 스스로 운영을 하면서 내 퇴직연금 계좌는 내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퇴직연금 운용 상품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400조 원 좀 넘는 부분에서 펀드나 ETF와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75조 원 정도로 직전년 대비해서는 50% 넘게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 운용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제 확실하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수익률이더라고요. 이 수익률이 뭐 평균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 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주셨지만 아직도 원리금 보장형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문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대를 나타내면서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임금 상승률인 3%대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 6%대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경향이 높다는 말씀인데요. 그 결과 예금성 자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의 예금성 자산 굉장히 높은 이유 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다 보니까 불리는 것보다는 지키는 투자 전략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둘째로는 많은 금융기관에서도 여전히 안정성을 강조하는 자산 배분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 네. 가입자들은 이를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3분기 기준 각 퇴직연금 사업자별 자산 배분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증권회사는 DC, IRP 모두 비원리금, 즉 실적 배당형이라고 불리는 비원리금이 투자 비중 60%가 넘어가는 반면에 네. 은행과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배당형 비중이 10에서 30% 정도로 소극적 투자의 자산 배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운용이 조금 방치된 상태에서 현금성, 예금성 자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사실상 퇴직연금 수익률은 임금 상승률조차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확연하게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위에 보면 이제 사업자별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 사업자는 뭘 얘기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제 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자산 배분 차이가 실제 수익률에는 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실제 퇴직연금 사업자별 주요 회사의 그 수익률 상위 10% 가입자의 자산 구성을 좀 살펴봤더니 네. 각 권역별 평균 대비 실적 배당형 상품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별 DCIRP 수익률 상위 10% 계좌의 자산 배분 구성 숫자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 DCIRP의 실적 배당형 비중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각각 50%와 84%를, 증권은 각각 88%와 92%를,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20% 수준으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별이 확실히 높네요. 네, 높습니다. 네. 이러한 자산 배분의 차이는 결국 수익률의 결과값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은행의 DC, IRP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각각 4%와 9.3%를 나타냈고요. 증권은 각각 19.8%와 29.4%를, 그리고 보험은 4.9%와 5.4%대를 나타내면서 실적 배당형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은행과 증권 모두 실적 배당형 투자 비중이 다소 높게는 나타나고 있는데 예. 유독 조금 증권사의 수익률이 좀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네, 예. 요즘은 좀 약간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게요. 네, 증권사 수익률이 확실히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최근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많아서 그런 건지 가입자들이 계속 증권사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게 뭐라고 보세요? 최근에 현물 이전으로 은행이나 보험업권의 퇴직연금이 증권사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벌써 이제 정답이 나와 있었어요. 정답이 있었나요? 수익률도 좋았고, 그 거래 상품의 다양성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품의 다양성, 거래 편리성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연금 거래에서도 ETF가 대세입니다. 국내 상장된 ETF 시장이 상반기 기준으로 250조 원이 넘었는데요. 그중에 연금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에 매우 활발하다고 보여지고요. 은행이나 보험에서도 사실 ETF를 접하실 수는 있는데 일부 종목만 거래가 되고 이제 체결 방식이 실시간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증권사로 이동을 해서 더 다양한 ETF에 실시간 거래로 하자라는 고객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TF 외에도 저희 증권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상품들이 조금 더 있는데 안정적인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채권을 장내 채권 거래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상장 리츠와 상장 인프라 펀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품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요새는 고객들이 다 모바일로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데요. 이때 상품 외에도 내가 편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그런 증권 회사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 한국투자증권 기준으로는 ETF에 대해서 적립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ETF를 선정을 했을 때 그 ETF를 정해진 일자 그리고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IRP 계좌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1인 투자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ETF가 이미 대세인 상황에서 뭐 다양성의 편리성까지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좀 쏠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뭐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굴려봐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좀 어떤 원칙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먼저 필요할까요? 사실 교과서 같은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있어서 긴 호흡과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을 장기간 동안 운용을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고 꾸준히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긴 호흡을 유지하려면 단기적인 수익률에 집착하시기보다는 균형 있는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당연히 가져가셔야 하고요. 예.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맞춘 자산 배분 그리고 리스크 방어를 위한 글로벌 분산 투자는 필수 투자 조건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별 투자 성향과 여건에 따라서 운용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셔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더 적극적인
같은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방금 말씀하신 ETF와 같은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까지도 교과서적인 얘기일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ETF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 팀장님께서 ETF를 퇴직연금에서 활용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ETF는 이 자체적으로도 이제 상품성이 매우 높은 상품군인데요. ETF를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때 그 장점이 조금 더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ETF는 일단 이제 자산군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주가지수 ETF가 모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또 뭐 테크나 헬스케어 같은 뭐 섹터나 테마, 스타일과 같은 ETF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만으로도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우리 비용 측면에서도 펀드보다는 ETF가 보수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연금 자산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주식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실 때는 소정의 거래 수수료가 징수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DC나 IRP와 같은 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실 때는 이 거래 수수료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크게 중요한 점은 바로 세금인데요. 네. 저희가 연금 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투자할 때라도 상품성뿐만 아니라 세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ETF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때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 15.4% 일반 과세를 하거나 또는 금액이 커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우리 연금 계좌에서 거래하게 되면 운용 수익을 나중에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시킨 후에 운용 수익에 대해서 3에서 5%로 저율과세, 연금 소득세 저율과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에서도 많이 연금 계좌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쭉 들어보면 이제 결국 퇴직연금 ETF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장점들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투자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투자 성향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사실 보면 매우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우 고위험에 투자하기도 조금 심장이 좀 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 성향을 좀 가져가는 편인데요. 아마 좀 대부분 많은 포진해 있는 성향들이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좀 투자할 때 투자 비중을 정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뭐 ETF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위험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의 투자 비중을 먼저 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핵심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위성 전략으로 테마 상품을 골라서 조금씩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수익도 좀 내고 싶은데 계좌 자체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저와 같은 위험 중립형 고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은 뭐 주식하고 채권의 절반 정도씩 비중을 두고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투자할 핵심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 계좌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ETF가 바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입니다. S&P 500 자체가 이미 미국의 대표 주식들의 500개 분산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채권 비중 50%를 채울 때는 우리 이제 주식을 해외 쪽으로 선택을 했다면 국내 채권, 우량 회사채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위성 전략으로 시황에 따라서 최근 뭐 한 2년 정도는 글로벌 반도체나 미국 테크 ETF 그리고 금 현물 ETF까지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이때 우리가 ETF 선택을 할 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형 ETF 하실 때는 달러에 원달러 환율에 노출이 되는지 해지형인지 아니면 달러 그대로 노출을 시킬 건지 이 정도를 또 추가로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이제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요, 문 팀장님? 네, 만일 나는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 직접 투자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어떤 시장이 현재 좋고 어떤 자산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사고 파는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꿀팁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펀드 중에서도 어느 한 특정 국가나 자산 혹은 인기 섹터에 편중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고르시는 게 아니라 나의 투자 자산을 생애 주기와 시장 상황에 맞게 골고루 배분해서 분산 투자를 해주고 알아서 사고 파는 매매까지 해주는 TDF나 디폴트 옵션과 같은 자산 배분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좀 가져가면 좋겠네요, 확실히. 네. 자, 뭐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TDF,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 타겟 데이트 펀드가 미국에 굉장히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무려 4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과연 수익률 얼마나 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핵심 1분 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홍예민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퇴직연금 현황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시간과 돈을 들여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뱅가드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 401K의 연평균 수익률은 8.07%죠. 반면 한국 DC형의 수익률은 2.52%에 불과합니다. 만약 2015년부터 한국과 미국의 근로자가 각각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10년 뒤 미국 근로자는 2억 1,724만 원, 한국 근로자는 1억 2,82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 원금의 2배 이상을 벌 때 같은 돈과 시간을 들인 한국은 30%의 수익도 내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연금 백만장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기준 미국에서 퇴직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근로자는 무려 59만 5천 명이었습니다. 1분기보다도 16%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도대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의 비결은 뭘까요? 그 답은 투자 자산 비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경우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20, 30대는 90% 수준에 육박하고 은퇴를 앞둔 60대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주식에 두고 있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미증시 상승세 수혜를 그대로 입은 셈인데요. 반면 한국의 퇴직연금 자산 중 약 90%는 여전히 예적금처럼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 퇴직연금 401K의 수익률을 끌어올린 또 다른 핵심 동력은 타깃 데이트 펀드, 즉 TDF인데요. TDF가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주면서 근로자들의 장기 주식 투자 참여가 대폭 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주식 투자 비중은 10%포인트 이상, TDF 비중도 16%포인트가 상승했죠. 게다가 미국은 자동 가입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뱅가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 가입 제도를 도입한 퇴직연금 사업장 비중이 60%를 넘어섰는데요.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별도 신청 없이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되는 구조가 정착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퇴직연금 현황을 비교해봤는데요. 미국 퇴직연금 제도는 결국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말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노후 자산 시장의 나라 미국에서 우리도 힌트를 얻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핵심 1분 컷이었습니다. 네, 홍예민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아니, 수치로 보니까 이거 TDF 빨리 좀 우리나라도 정착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가득하게 드는데 네. 자, TDF 이게 뭔지부터 일단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줄임말로 투자자의 생애 주기나 연령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펀드 운용사가 알아서 조정해주는 생애 주기형 펀드입니다. TDF를 제목 그대로 해석을 하면 타겟 데이트, 목표 날짜에 맞춰 운용
운용하는 펀드인데요. 예. 여기서 목표 날짜는 은퇴 시점 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가입 초기에는 높은 주식 비중과 낮은 채권 비중으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투자 비중은 줄여나가고 채권 투자 비중은 높여나가는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되고요. 바꿔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연금 개시 연령이 다가올수록 펀드 내 채권 투자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를 점점 더 안정적으로 알아서 리밸런싱해주는 장점이 있는 펀드입니다. 예. 모든 TDF는 각 펀드명 끝에 2030, 2040, 2050처럼 특정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붙는데요. 여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은퇴 예상 시점 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이 2040년이라면 TDF 2040을 만약에 2050년 은퇴가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TDF 2050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공식처럼 꼭 그 해당 숫자에 해당하는 그 펀드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주식 투자 비중이 높고 숫자가 낮을수록 채권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투자 구조를 갖고 있는 펀드다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펀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연도가 1975년생이신 분이 은퇴 시기를 60세로 예상을 하신다면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TDF 2035를 권해드리지만 사실 요즘과 같은 화랑장을 이용해서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보다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TDF 2050이나 2060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향에 따른 투자 전략도 중요한데 퇴직연금 전략은 결국 생애 주기에 맞춰서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20대부터 해서 30대, 40대 돈 열심히 벌어야 될 때잖아요. 이런 분들 아직까지 퇴직할 때까지 기간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금 투자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저축 금액 그리고 투자 목표가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 그리고 내 투자 성향 고려해야 되겠지만 좀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0, 40대 근로자분들은 뭐 현재도 현금 흐름이 좋은 편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소득이 좀 오를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IRP와 같은 연금 계좌에 연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좀 적립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핵심 위성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량주의 장기 투자에서 수익률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주도주로 뭐 최근에 엔비디아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미국 기술주에 100여 개의 분산 투자해주면서 또 시가총액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액티브하게 비중 조절해주는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ETF와 같은 종목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으로도 좀 관심이 가신다고 하면 뭐 중국 신성장 빅테크에 투자하는 차이나 항생테크 ETF 여전히 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성 전략으로 최근에 이제 뭐 테크 ETF 중에서도 AI 밸류체인에서 각 단계별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엔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라든지 글로벌 원자력 ETF에도 아주 일부 정도는 투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30, 40대답게 주식 60%에 가까운 공격적 투자가 보이는데 뭐 사실 이제 5, 60대면 이제 은퇴 거의 뭐 코앞에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5, 60대 투자자분들은 목표 자체를 방어와 인컴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인출 전략으로 두시면 좋습니다. 예. 불리는 것보다는 지키는 투자 전략 더 강화해야 하는 시기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 60대는 30, 40대에 비해서 채권 비중 조금 더 높여서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네. 채권 투자 자체에도 좀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기 매칭형 ETF를 활용하거나 단기 채권을 일부 포함해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대표 지수의 플러스 알파 수익을 위해서 일부 분산 투자는 지속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인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주와 고배당주 동시에 좀 균형 있게 투자하시면 좋고요. 더불어 변동성 해지 수단으로 금이나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을 일부 편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연령대별로 확실히 공격적인 성향에서는 이 주식의 비중을 좀 높이고 그리고 좀 더 은퇴가 임박할수록 채권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높여서 안정성을 가져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 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사실 이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 좀 더 길게 듣고 싶은데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도 오늘 좀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연금 컨설팅부 문은정 팀장 그리고 윤나연 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또 홍예민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